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앞서 있다는 후보가 왜 갑자기 결선 투표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기 시작했을까요? 7월 7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 도입을 전격 발표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 여론은 딱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리됐습니다. 김민석 총리에게 유리하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을 저쪽 판에 발을 들여놓게 만드는 함정이에요.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선호투표제는 특정 후보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에게는 불리한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하필 김민석, 송영길 라인이 손을 맞잡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판짜기가 조국 혁신당 합당 이야기와 정확히 같은 시점에 겹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세 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첫 번째, 표면. 선호투표제가 실제로 어떤 제도인지, 왜 당원 위반 논란까지 붙었는지 정리합니다. 두 번째, 동기층. 왜 이 시점에 누가 이 판을 이렇게 짰는지 그 뒤를 봅니다. 세 번째, 결과층. 이 판이 그대로 굴러가면 8월 17일 다음 날 아침에 뭐가 남아있을지 총선까지 이어지는 그림을 봅니다. 결론부터 하나 미리 드리고 갈게요. 이건 룰 논쟁이 아니에요. 세력 재편입니다. 겉으로는 제도 개선, 안쪽으로는 8월 이후를 미리 그리는 지도예요. 먼저 선호투표제가 뭔지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후보 3명 중에 1명만 찍는 게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표시해서 냅니다. 1차 개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표들을 각자의 2순위로 재배분해요. 이걸 반복해서 결국 과반이 나오는 순간까지 계산이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 방식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죠. 결선 투표를 위한 물리적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사실 대통령이 예전 민주당 대표 시절에 결선 투표제와 함께 도입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이번에 이 방식을 실제로 썼거든요.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발표가 나오자마자 당 안에서 조용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민주당 당원 제시 보조 1항 4호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당대표는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결선 투표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승래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아예 이 조항을 짚어서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엄연히 다른 방식이고 이걸 강행하려면 당원 당규부터 개정해야 한다고요. 조승래 의원이 누굽니까?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 정도 되는 분이 페이스북에 직격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실수 논란으로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반발이 친천계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8일 출마 선언을 한 고민정 의원까지 선호투표는 투명하지 못해서 불공정 의심을 받는다고 공개 비판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 당규 위반이고 원천 무효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결국 전준희가 하루도 못 넘기고 재논의에 들어갔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걸 아끼자는 명분 자체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도입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상징적 순간에는 효율성보다 정통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그 다음 총선을 향한 단결도 가능해집니다.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결과의 정통성을 흔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큰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절차 논란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절차 논란이 김민석, 송영길 캠프의 그 손이 잘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 질문이 나올 때부터 이 이야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김민석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을 밀어붙이는 거다. 여기까지가 대체로 통용되는 해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해석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선호투표제에서 진짜 불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1순위가 아닌 후보에게 2순위 표가 몰려오려면 그 후보에 대한 반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김민석 총리가 방송할 때마다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아세요? 김민석 후보와 함께 방송을 오래 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겁니다. 매번 달렸던 댓글이 노무현 대통령 배신했다 이거였습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기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김민석에 대한 비호감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청래 지지자들이 자기 후보 다음 2순위로 송영길을 찍고 김민석을 3순위로 밀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즉 이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럼 왜 김민석, 송영길 캠프는 유불리도 확실하지 않은 이 제도를 이렇게까지 환영하는 걸까요? 답은 유불리 계산이 아닙니다. 결선 국면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 있어요. 프랑스가 왜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씁니까? 선호 투표제를 몰라서요? 아닙니다. 결선까지 가야 승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야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 1등 김영삼, 2등 김대중, 3등 이철승 어느 누구도 과반이 안 나왔죠. 근데 결선에서 김대중이 이철승과 연대해서 판을 뒤집었습니다. 야당에서 결선 투표는 원래 전통이었어요. 그때도 결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적인 판 뒤집기가 가능했던 거고 그게 이후 김대중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정치의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결선을 없앤다는 건 그런 극적인 판 뒤집기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판을 누가 어떤 순서로 짜고 있는가? 먼저 김민석 총리의 태도부터 짚어야 됩니다. 김민석이라는 정치인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상대에게 다가가는 그 태도, 그게 원래 김민석이었죠. 상대가 자기 정적이라도 자기와 이견이 있는 사람이라도 우선은 말을 건네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 하루에 2번씩 정청래를 겨냥해서 자기 정치의 폐해라는 표현을 내놓기 시작했고 8일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는 폭탄 선언식으로 해서 이를 그르쳤다. 과욕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때 상대편을 대하는 듯한 그 공격적이고 딱딱한 태도가 이제 같은 진영 안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반박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정확히 이 지점을 짚었어요. 김민석 총리가 올해 1월 쌈프로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 대표는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 국정에만 전념해야 하는 현직 국무총리가 당대표 로망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 발언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반박했어요.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현직 국무총리가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자기정치 사례라고, 이거야말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기정치라는 표현을 먼저 던진 게 김민석 총리인데 그 표현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됐어요. 정치권에서 이거야말로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전략이에요. 여론조사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은 2위 주자에게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게 승자의 태도예요. 반대로 앞서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앞서지 못했거나 결선까지 가면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거나 어느 쪽이든 자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김민석, 송영길 연대의 정체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결선에서는 연대가 가능하다. 송영길, 김민석 중 한 명이 결선에 오른다면 연대가 될 것이라고 본인 입으로 시사한 겁니다. 그리고 8일 선호투표제 결정이 나오자마자 결과적으로 과반 득표자가 당선되기에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승리의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환영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송영길 의원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김민석에게 표를 모아준다는 시나리오가 정치권 뇌피셜이 아니라 본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결선 국면이 없어야 됩니다. 결선까지 가면 그 사이에 무슨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선호 투표제가 필요한 겁니다. 유불리 계산이 아니에요. 국면 통제 계산이에요. 여기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의 과거 관계도 짚어야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 옆에서 사퇴하고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이 김민석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이 지금은 서로 관대한 톤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송영길에 대해서만 영광이다, 선의의 경쟁이다 이런 태도이고 정청래에 대해서만 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 전선 형성이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조중동식 프레임입니다. 김민석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간 다음 날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김어준 정청래와 결별 수순 이거예요. 김어준이 김민석을 실드치기 위해서 계엄 해제 표결 관련 CCTV 영상까지 찾아냈다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딱 중앙일보식 멘탈이에요. 사실 그건 뉴스공장이 억울함 없게 하려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는 게 그 방송의 공신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그걸 결별 프레임으로 씁니다. 왜냐면요, 명청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사이익을 얻는 건 딱 두 부류거든요. 총선에서 민주당 분열을 노리는 국민의힘, 그리고 다음 당권판에서 김민석 측을 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운으로 알려진 김어준 방송에 자진 출연하고 송영길 의원은 라디오에서 결선 오면 연대를 시사하고 중앙일보는 결별 수순 프레임을 걸고 이게 다 각자 알아서 벌어진 일일까요? 우연도 이 정도면 예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짜기가 8월 17일 하루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 개의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시죠. 하나, 자기 정치 프레임 공방. 김민석이 정청래에게 자기 정치의 폐해라는 공격을 던졌습니다. 둘, 선호 투표제 도입. 결선 국면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가 나왔어요. 셋, 조국 혁신당 합당 유보.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통합을 김민석 라인이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는 논리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이 겹치는 지점이 어디인 줄 아세요? 지난 2월 강덕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그 문건이에요. 홍익표 수석과 면담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잘못 게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었죠. 수신자가 김민석 총리였을 거라는 관측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8일 김민석 총리는 뉴스공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8월 통합 전당대회를 생각하거나 지침을 줬다는 주장은 0.1%도 사실이 아니다. 완전 정면 부정입니다. 즉 강덕구 문건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뜻이 통합인데 김민석 라인은 지금 그 통합의 아이디어 자체를 대통령 뜻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노선 자체를 재해석하려는 시도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5월 검찰개혁안 처리 이슈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뉴스공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5월 안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당이 부담스럽다고 넘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뭐라고 반박했느냐. 그런 전화를 받거나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 완전 정면 부인입니다. 그럼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김민석 총리를 비판했어요. 문중복 최고위원은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팩트 자체에 대한 다툼이 이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정책 이견이 아니에요. 사실 관계 자체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세 사건을 하나로 이어봅시다. 자기 정치 공격으로 정청래의 도덕적 지분을 깎고 선호 투표제로 결선 국면을 없애고 조국 혁신당 합당을 유보로 몰아가고 검찰개혁 지연의 책임까지
정청래에게 돌리면 8월 17일에 나올 결과가 어떤 그림이고 그다음 총선까지의 판이 어떻게 짜이는지 이제 대략 견적이 잡히시죠. 1인 1표제가 사상 처음 실시되는 이 역사적인 전당대회를 룰 뜯어 고치기와 세력 재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이야기냐? 세 가지 차원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먼저 규모의 차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전당대회 하나짜리가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 5년 전체의 노선이 걸린 갈림길입니다. 원팀이 유지되면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8월 이후에 재개되고 그 통합의 힘으로 총선을 치르고 총선 압승으로 개혁 완성과 정권 재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원팀이 여기서 깨지면요. 명청 갈등이 총선까지 이어지고 조국 혁신당 표를 제대로 흡수 못하고 뉴이재명 강경파 대 문조털레유 진영의 분열이 계속 소모전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8월 17일에는 결과 자체에 대한 승복 문제가 생깁니다. 당원 위반 논란 속에서 뽑힌 대표라는 낙인이 남을 수 있어요. 중기적으로 2027 총선에서는 분열된 상태로 판이 굳어질 위험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심어지는 노선 갈등이 다음 대선 주자판 짜기까지 이어집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는 조조보다 병력이 두세 배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참모진 다툼에 스스로 자기 발목 잡아서 무너졌죠. 지금 민주당이 서 있는 자리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근접성 차원도 있어요. 이번이 1인 1표제 첫 실시예요. 124만 명당원이 자기 표로 당의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사상 첫 전당대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룰이 갑자기 바뀌면 내 한 표의 무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당원들이 지금 반발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자신 없는 사람들이 기술 부린다는 인상. 이걸 지우고 결선 투표로 정리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뉴이재명 강경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4살 정민철 부의장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죠. 유시민 작가가 촉법 평론가라고 지적하니까 정면 반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겁니까? 여러분 24살이면 옛날 시대 같으면 대장군도 할 나이입니다. 나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나이보다 훨씬 깊은 철학이 있어야 대장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이 아프더라도 좋은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반박을 세게 하면 그만큼 뜨는 건 사실이죠. 그 뜨는 맛에 뽕 맞으면 정치 생명 끝나요? 그리고 이거 하나 강조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대중은 잠깐 반응해도 어느 순간 뭐가 바른지 판단이 서요. 유시민 작가도 충정이었지 하고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걸 기회 삼아 돋보이려고 악랄한 말을 뿜어내는 것은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우가 포도를 못 따니까 저건 신포도회라고 프레임을 바꾸잖아요. 정청래가 밀었던 통합을 못 밀게 되면 이제 그 통합 자체가 자기 정치였다고 프레임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헛발질의 정확한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룰 논쟁은요, 룰 문제가 아닙니다. 8월 17일 다음날 아침에 어떤 그림이 남아있을지 그 그림을 미리 그리는 사람들의 붓자국이에요. 여기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등이 결선을 두려워하는 경우 세상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후보이거나 결선까지 가면 감춰야 할 게 많은 후보이거나 어느 쪽도 자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호 투표제는 룰의 문제가 아니라 8월 이후를 미리 짜는 지도예요.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지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숨을 한번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뉴스 처음 보실 때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왜 김민석 총리가 갑자기 저렇게 세게 나오지라고 느끼셨던 그 감각이 팩트를 앞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자, 정리는 필요 없고 질문 3개만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룰 논쟁을 계기로 명청 갈등이 봉합될까요? 아니면 김민석, 송영길 라인이 8월 이후에도 자기 정치 프레임을 계속 밀어붙일까요? 봉합이 어렵다면 그 다음 총선판은 누가 짜는 겁니까? 두 번째, 8월 이후에 조국혁신당 통합 논의가 재개되면 새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요? 대통령 노선인 통합과 김민석식 접근인 묻지마 통합 불가론이
정면 충돌할 텐데 이 갈등이 결국 총선까지 이어질까요? 이어진다면 그때 손해보는 건 결국 누굽니까? 세 번째, 1인 1표제 첫 실시라는 의미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룰 뜯어 고치기로 상처를 남길 것인가?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랬죠? 진짜 앞서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룰까지 손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겁니다. 세력을 깨는 것도 정치, 세력을 지키는 것도 정치예요. 우리가 여기서 찢어지면 결국 정권 뺏깁니다. 극단으로 세면 못 돌아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장점은 이야기하고 잘못된 팩트는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8월 17일 밤 10시 새 당대표가 결정된 다음 날 아침, 그 아침에 원팀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이 판짜기의 결과로 원팀이 조각나 있을지, 그건 결국 룰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결정합니다. 룰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기고 싶어하는 쪽이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쪽인지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8월 17일을 지켜보시면 답은 반드시 보일 겁니다.